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대 경제 사회 부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긴 여러분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경제 파트라고 하면 농업이라든지 토지제도 같은 거 나와주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고려시대 때 전시과라든지 조선의 과전법 이런 거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게 그렇게 없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쩌다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에서 그 출제 개수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나왔던 것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경제 부분부터 들어갈 텐데요. 경제는 크게 딱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지제도. 그런데 토지제도는요,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 없죠. 신라에,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문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신라의 그 촌랑 문서 있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거의 비슷한 비율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제 활동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어디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와줬어요. 자, 먼저 신라의 토지제도를 좀 보자면요. 토지제도에서 나오는 명칭이 모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만 비교를 잘 해두시면요. 게임 끝납니다. 일단 처음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통일 전에서부터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 지급 대상자들을 봤더니 상당히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토지를 받게 되면 조용조를 모두 다 수취할 수가 있다랍니다. 조용조가 뭡니까? 조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의 중국 버전을 조용조라고 불러주는데요. 대신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는 조세, 공납, 역이잖아요. 공납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요.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공사판에 동원이 되든지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럼 힘 써야 되겠죠. 힘 쓸 때 뭐 합니까? 애 쓴다, 용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세, 공납, 역을 농민으로부터 세 개 다 수취할 수 있는 거. 이거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걸 받는 귀족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 드셨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노급이랑 시급인데요. 노급과 시급은 다 똑같은데 그걸 받는 대상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왕족이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에게 준다 그러면 이걸 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급은요, 고려시대까지 유지가 돼요. 조선 때는 없습니다. 관료들에게 줬다라고 하면 이걸 노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에서는 이제 노급 위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이 제도 개편하죠. 누구 강화, 왕권 강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조, 용, 조 세 개나 다 귀족 관료들이 받아먹는 거 왕의 입장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관료전. 그래서 무엇을 폐지하고 무엇을 나눠줬는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왕권이 강했을 때는 관료전이었다가 귀족이 다시 강화됐을 때는 노급이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왕과 귀족 중에 누가 세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왕 이후에 성덕왕이 있어요. 성덕왕 다음에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가는데 그 성덕왕 시기 때 농민에게 나눠준 토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정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농민에게 나눠줬다라기보다는 모든 백성은 나의 자식들이다 이런 것처럼 모든 국가의 토지는 왕한테 소속되었다는 관념적인 거, 왕토사상이라고 하는데 왕토사상에 근거해서 농민들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를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인정해준 걸요. 촌랑문서에서 보시면 뭐로 보시냐면 연수유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촌랑문서에서 여러 가지 토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연수유답이 바로 정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먼저 207번 문제는 정말 오래 나왔는데요. 이거 주는 문제죠. 그죠?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208번 문제 가볼게요. 진대법을 실시하고 노급을 혁파하고요.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공통적인 목적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 갑자기 이 관계가 생각이 나면서 왕권 강화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 농민에겐 토지를 나눠주는 게 왕권 강화의 측면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걸 인정만 해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거기 1번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이런 얘기 나오려면 지방제도랑 관련된 게 나오겠죠. 22담로라든지 아니면 오소경 같은 게 나와줄 거예요. 두 번째,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된 건 아니죠. 노급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왕권 강화 쪽인 거고요. 그나마. 3번에서 농민의 경제 안정인 거죠. 왜냐면 노급 시절에는 귀족들이 농민들에게 부역까지 다 동원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귀족이 농민의 노동력을 함부로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생활 안정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번에서는 귀족 중심 아니겠죠. 그렇죠? 자, 209번과 210번 같은 경우는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달달달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제 209번과 210번 문제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9번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었다.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하면서 노급 폐지시켰지만 경덕왕 때 다시 부활시켰다. 맞고요. 2번 신문왕 때 지급된 문무 관료전은 조용조의 수치가 가능하다. 얘는 3개, 얘는 1개만 받아먹자.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요것만 받아먹게끔 해준 거예요. 자, 3번에서 성덕왕 때 준 것은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4번에서 관료전 지급은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다. 자, 210번 겁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럴 때는요. 보기를 먼저 보세요. 1번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증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조세에다가 노동력까지 이용 가능한 것은 노급에 해당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시급도 들어갑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2번에서요.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당장의 관리가 아니라 그 관리에 남아있는 가족까지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이 개념은 고려시대가 대화에 등장을 합니다. 되셨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에게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나라 체계도 잡혀야 되고요. 경제적 기반이 확대가 되어야지만 그만큼 대상자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 때 우리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유가족에 준 것은 이제 구분전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자들에게 줬다. 구분전. 3번에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줬다. 공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디귿이 아니라 식읍이 되겠고요. 노급이 아니라 시급. 4번에서 왕권 약하. 정전을 지급해 줬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왕이, 국가가 우리가 이거 토지 주는 걸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왕권이 세졌기 때문에 전국 토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라도 국가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입니다. 약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11번. 그러니까 요 유사 문제들이 좀 많아요. 보통 거의 비슷한 문제들인데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문왕 시기 때 관료전 지급했다가 노급 폐지했다가 성덕왕 때 정전 줬다가 경덕왕 때 다시 노급 부활했다가 이거죠. 1번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 틀렸고요. 왕권이 강하니까 귀족권 강화 아니고요. 2번 기업과 니은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보다 약화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용과 조를 국가가 더 걷어들일 수가 있죠.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강화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에서 디귿의 지급으로 국가 여격 파악이 강화되었다. 여러분 여격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보통 조세공납역에서 이 역이 그 뒤에 있는 역에서 두 번째 한자입니다. 자, 그러니 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여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서 노급이 부활하게 되면 귀족의 입지는 강화가 되는 거고요. 5번에서 지금 뭐 국가와 이제 농민의 관계도 나오지만 노급과 관료전은 기본적으로 왕과 귀족 사이의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 국가 농민이 아니라 국가 귀족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해석을 들어보면은 뭐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데 혼자 풀 때는 참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민정문서 관련된 문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민정문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께서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은요, 문제 다 풀려요.
민정문서는 조선시대로 말하면요, 토지대장이랑요, 호적대장을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일단 이걸 작성한 거는 지금 밝혀진 거는 이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작성했다까지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서원경, 지금 이제 청주 지역이 되는데 이 서원경 지역에는 4개 촌락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 촌락에요, 한 10개 가구가 살고 있어요. 10호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4개 촌락이라고 하면 대략 40호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여 가구. 그럼 그 40여 가구에 대한 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촌주가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마을을 한 촌주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해요. 시험에서는요, 흔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촌주 자리에다 뭘 넣냐면 나라에서 관리를 보내서 지방 관리가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 하냐고요? 세금 거두려고요. 그래서 무엇을 조사하냐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민정문서, 촌락문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짬뽕시켜 놓은 겁니다. 토지대장에서는 당연히 토지 조사하겠죠. 호적대장에서는 사람 조사하겠죠. 그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니다. 이 안에서 이제 호구라고 하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호구는요, 사람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사는 것에 주목을 하겠죠. 많이 살면 상상, 그 다음 상중, 그 다음 상하. 그럼 상에서 나오는 게 3개가 있죠. 중도, 중상, 중중, 중하 3개가 있죠. 하도, 하상, 하중, 하하 3개가 있죠. 결국 모두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각 집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9개 등급으로 나눠놨고요. 인구 같은 경우는 나이, 성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치사하게 시험에 내더라고요. 바꿔가지고요. 나중에 어차피 돌아서면 까먹겠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대로 상상, 상중, 상하 요거 생각해 두시면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는 사람 많은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인구수, 호구수를 조금 더 자세히 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뽕나무나 잣나무 같이 나무 종류 그리고 소, 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볼 건요. 그 중에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를 봤더니 토지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연수유답이라고 하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정전을 말하고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지급되었던 토지고 촌주유답은 이름에서 알 수 있구나. 촌주가 각 지역을 지금 통치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구나. 마전이라고 하는 건요. 마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시령답과 관모답 같은 경우는요. 내시령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준 거고요. 이건 관청에게 경비로 쓰라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다시 보자면 여러분 이런 내시령답이라든지 관모답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전 같은 경우는요. 결국 이거 누가 경작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서 봤었던 뭐에 가깝냐면요. 관료전에 가까운 거예요. 관료전. 관리들이 복무 대가로 받은 그 관료전 있잖아요. 그 관료전. 이걸 누가 경작해준다? 농민들이. 자, 문제에서 보면은요. 212. 신라장적. 이게요. 민정문서, 촌락문서라고 가장 많이 쓰는데 신라장적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서원경 부분. 이런 거 좀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청주. 우리 역사에서 청주가 이제 몇 번 언급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청주. 처음으로 청주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4개의 자연촌의 촌락 문서인 거고 토지, 인구뿐만 아니라 뽕나무 등등등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에게 조세와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작성한 건 맞고 4번에서 호는 9등급이죠. 호는 9등급인데 뭐에 따라서 남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인구로 간 거고요. 여기서 말한 거는 호구수, 인구수인데 이 호구수에서 특히나 뭘 봤다? 사람 수를 본 거죠. 되셨어요? 여기 이제 연령별, 성별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탈 넣었네요. 연령별, 성별. 그래서 여기 호구수에서 각 집마다 인구수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13, 214는요. 같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요. 유사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거기 보이는 토지는 논밭 등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쭉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자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213번 다음 자료를 작성한 목적으로 가장 바른 것은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2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아요. 자, 각 지역에 대한 지방민들에 대한 관리를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왕권 강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뭐 농민 생활, 국가가 이제 이런 관리를 하게 되고 귀족들의 임의적인 지배를 막게 했다. 그럼 농민 생활이 아무래도 귀족들은 덜 수탈을 당할 테니까 생활이 조금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장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놨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대놓고 만든 거는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만든 건 세금 징수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214는 같은 문제니까 빼고요. 215 가서요. 자, 다음 자료랑 옳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 점초는 그러면서 중하, 하상, 하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민정문서예요. 자, 1번에서 각 집마다 인구수, 나무 종류, 조세, 요역 부가 자료, 연수, 유답 경작했고 그리고 관모답, 내실형답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경작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민정문서는 3년마다 작성한 건 맞는데 정남이 아니라 촌주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정남이라고 하면은요, 16세 이상의 이제 건장한 남자들을 말하죠. 정남이 아니라 촌주 또는 관리 이런 거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경제 파트 마지막 문제는요. 경제생활입니다. 자, 경제생활은 우리가 이제 농업, 수공업, 상업, 무역 이렇게 보는데 고대이다 보니까요. 수공업 볼 게 없어요. 예, 관청에 소속돼서 물품 만들었습니다. 끝!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그래서 농업에서도요. 딱 3가지 조심하세요. 이전 단계에 비해서 농업이 발달했다는 증거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철제 농기구가 더 많이 보급됐다는 거. 그리고 우경을 실시했다는 거. 자, 우경이요.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 초 어느 왕 때? 지증왕 때. 이건 이전 단계보다 발달된 거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12법이 미발달했기 때문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거름 주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농사 한번 짓고 나면 영양분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음에 그 땅에 농사 져봤자 어차피 농사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한 해 이 땅에서 농사를 졌으면 그 다음에 여기 쉬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그 땅을 놀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 하면 휴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대는 아직까지 휴경이 일반화되었고요. 나중에 고려 후기 때 이제 십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같은 경우는요. 통일 전에 신라에서요. 처음으로 이제 시장이 등장했어요. 그게 어느 왕일까요? 네, 눌, 소 중에서 소지왕 때. 소지왕 때 처음으로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증왕 때 이제 그 시장이 동시라고 해서 하나 더 이제 지증왕 때 동시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서시, 남시 시장이 더 열려요. 자, 이거 말고 뭐 동시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자, 무역. 통일 신라와 발해 모두 다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당나라 상대입니다. 그래서요, 당나라의 싼둥반도를 가시면은요, 신라인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신라방이라는 마을이 있죠. 당나라도 발해관이라고 하는 걸 설립하고 있어요. 신라방이라고 하는 건 신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고, 신라원이라고 하면 신라 사람들이 다니는 절이고, 신라소라고 하면 그 신라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기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랑 교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항구가 발달했죠. 그 항구가 어디라고요? 울산항. 금성 옆에 있는 게 가장 번성합니다. 여기는 당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왔냐면 이슬람 상인들. 그래서 여기 괴릉에 가면 석상이 있는데요. 그 석상을 보니까 막 수염도 푹실푹실하고요. 매부리 코에다가 눈도 막 쌍불 되게 진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죠. 이슬람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더라. 자, 이거 말고도 여기 당항성이라고 해서요.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산둥반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 이제 오도를 이용합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맨 위에 이제 상경이 있어요. 상경에서요. 요렇게 지금 신라도로 통해서 신라로 오는 방법이 있고요. 일본 가는 방법이 있고요. 거란 가는 방법이 있고요. 당나라 가는 방법은 2개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216번 갑니다. 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경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토지와 농민을 줬는데 시급으로 주었다. 아까 확인했죠. 두 번째,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수, 소, 말, 수 등을 3년마다 작성하고도 맞고. 3번,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된 것도 맞고. 4번에서 농촌 각지에도 시장이 번성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수도에. 자, 그러면 농촌 각지에도 막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 조선시대 때. 그래서 특히 조선이 16세기 이후로 가면요. 전국의 시장이 더 많이 천여 개로 확산이 되죠. 그런 거 생각해 주세요. 자, 217번.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농업 생산력 증대 쪽에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경이라든지 철제 농기구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수취 제도의 정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수치를 하면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생산량의 10분의 1 그런 체제가 안정되는 것이 이제 삼국시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전쟁하고 난 다음엔 더욱이나. 답은 4번이에요. 정전의 지급이라고 했는데요. 정전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성덕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삼국은 블라블라블라는 틀렸어요. 시기적으로 틀린 거죠. 자, 218번은 여러분이 이제 틀린 거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219번. 자, 삼국의 농업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뭐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기본적으로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영농이 있고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질 때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하죠. 자기 땅을 경작하거나 귀족의 땅을 소작하는 거 항상 그렇고요. 두 번째, 퇴비를 주는 기술이 발달해서 휴경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직은 휴경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2번은 고려 말쯤에 돼서야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6세기 무렵 우경. 4번에서 곡물, 삼백, 과실 등을 바쳤다. 그리고 5번에서 노비로 몰락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제 노비가 되는 건 삼국이 전쟁할 때는 전쟁 때문에 전쟁 노비가 많았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부채 노비, 빚 때문에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 220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경주의 인구가 늘어나자 동시, 서시, 남시 이거 지금 수도에만 있는 겁니다. 2번에서 기본적으로요. 역사상 보편적으로 이제 군대 간다 그러면 이제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정남이라고 해서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3번에서 산둥반도 양쯔강 하류 지역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간, 신라원 등이 설치되었다. 맞고 답은 4번인데요. 귀족은 시급과 노급을 통해 그 지역 농민을 지배하면서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으나 노동력 동원은 불가능하였다 그랬는데 우리 바로 앞에서 봤죠. 시급과 노급 같은 경우는 조세, 공남, 역을 다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사회 파트를 가볼게요. 자, 사회 파트 쪽에서는요. 문제가요. 일단 뭐 신분제도와 관련된 건 나오죠. 근데 그 신분 중에서도 이제 골품제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각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은근히 좀 나왔어요. 은근히 나왔는데 관전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특히 고구려, 백제는 여러분께서요. 잘 비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게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교를 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백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고구려 사람들이고 백제 사람들이고요. 활 쏘고 말 타고 이런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상무적인 거. 네.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요. 문제 나와서 백제인들이 상무적이다 이럴 때 백제는 한강 쪽에 있고 중국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뿌리가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 타고 활 쏘는 상무적인 거 남아 있고요. 그래서 노는 것도 투호 좋아하고요. 바둑 장기 같이 즐겨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있죠. 바둑 엄청 좋아했었던 백제왕.
계로왕이 있습니다. 그 계로왕이 바둑을 너무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왕이 첩자를 내려보냈어요. 그게 바로 도림이란 승려 이야기였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바둑하면 아, 두 나라가 같이 좋아했겠구나. 여기에다가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이 있어서 중국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중국의 시를 읽고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문화가 좀 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들어가야 될게요.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합했죠. 그쵸? 그 중에서 왕을 배출하는 건 계루부 쪽이고 왕비를 배출하는 건 전로부. 그 전에는 이제 왕을 손오부 쪽에서 배출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8개 성씨 쪽이 귀족이 되고요. 그 중에서 부여씨, 이 부여씨가 이제 왕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되게 헷갈리는데요. 반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조금 더 무서워요. 화형에다가 가족을 노비로까지 만들어버리고요. 백제는 그냥 쳐요. 도둑질, 요거 픽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와 더불어서 도둑질 했을 때 몇 배 배상? 12배 배상, 1책 12법이었죠. 반면에 백제 같은 경우는 몇 배 배상이냐면요. 2배 배상이에요. 대신에 유배 보내버립니다. 결혼 풍습, 서옥제 형사 출신은 알 것 같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요. 바람핀 여자 있죠. 그 여자를 노비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특징은 여자만, 남자는 아닌데 여자만 노비로 만들었다. 뇌물 받은 사람 있어요? 3배 배상하고 가둬버립니다. 징역형 내려가요. 가둬버려요. 됐어요. 요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회 모습 같은 경우는 좀 자잘자잘한 것들이 좀 문제에 좀 나와주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잠시만요. 오케이.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요거 하고 신라. 신라는 단독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신라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시족사회 전통이 강합니다.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게요.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거. 그것이 이제 화백회의로 남아있죠. 자, 화백회의에서 2가지 추가로 기억해 두세요. 일단 첫 번째,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정사함이라는 제가회의랑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들은 왕을 폐위시킨 적이 있다 없다? 있다. 화백회에서 왕을 폐위시켰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진흥왕의 아들이었던 진지왕. 4년 만에 폐위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화랑도. 여러분 이 화랑도에서 조심할 거. 화랑도는요. 누구까지 참여 가능합니까? 평민까지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진골이 화랑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낭도라고 있잖아요. 그 낭도 같은 경우는 평민까지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진골에서부터 평민까지 다 같이 모여서 막 산을 다니면서 좋은 계곡 찾아다니면서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사도 올립니다. 당연히 계급 간 갈등을 조절하는 데 크게 기여했겠죠. 그동안 요게 좀 몇 번 나와줬어요. 여기에 또 마지막 하나 추가하자면 세속 5개를 따랐더라. 자, 원광법사가 만들어둔 세속부에 보니까 사군 이충, 사친 이효 이런 게 들어갔어요. 충, 효 이건 뭡니까?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이죠.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건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까지 같이 들어가서 세속오개는 유교와 불교의 개념이 이제 짬뽕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짬뽕 참 저렴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품제.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다시피 골품제 잘 나오는데요. 골품제는 일단 첫 번째 승진의 상한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관리에 나갔을 때, 관직에 나갔을 때 누구나 가장 처음은요. 17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자신의 능력만 뛰어나다면 1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진골. 진골은 능력만 좋으면 쭉쭉 올라간다. 되셨어요? 자, 반면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6등급 아찬자리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5두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봤자 10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가고요. 4두품 같은 경우는 12등급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발하는 지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상한선에 제한을 뒀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갖다 붙이자면 왜 관복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제의 관복 색깔은 몇 가지? 3가지. 신라의 관복 색깔은 4가지. 그래서 자, 비, 청,
황 이렇게 불러줬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자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색은 결국 누구만 입을 수 있다. 5,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진골만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육두품 불만이 너무 크죠. 나도 나름 대족장 출신인데 왜 나는 승진 안 시켜줘? 열받습니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육두품 출신들에게는 리포트 내면 B밖에 못 준대요. 그럼 그들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B뿔을 주거나 B뿔뿔을 주거나 B뿔뿔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중위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골품제 같은 경우는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대단히 폐쇄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전에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혈통을 강조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게요. 이 골품제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또 그 골품제와 연계되었었던 이 관등 책이 있잖아요. 1에서부터 이제 17까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금성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소경에 살고 있었던 그런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머지 지방에 살고 있었을 때는요. 1에서부터 11까지만 들어가요. 6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경의제와 외의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경의제 같은 게 17에서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는 11까지만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 6단계 빼고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방에 살고 있는 귀족들을 차별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221번은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보기들을 넣어서 여러분들 그냥 개념 정리하시라고 연습문에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 하나 해보시고요. 222번.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실수를 많이 유도했었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실수만 유도하는 문제였어요. 자, 바른 것은 그랬는데 1번에서 뭐가 틀렸습니까? 민며느리제. 여기 서옥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민며느리제. 옥저에 민며느리제가 들어가면서 실수를 좀 이끌어왔죠. 두 번째. 요거 이제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다 틀리는 거죠. 상무적, 말타기, 활쏘기. 자, 3번에서 이건 화백제도가 아니라 골품제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4번에서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가야가요. 철을 얻어갔다 파느냐면요. 거기 싼둥이 아니라 낭낭과 규슈입니다. 낭낭, 규슈. 되셨어요? 네. 한반도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한 9년의 세력에서는 낭낭 쪽에다가 가야가 판 겁니다. 정말 뭐 곳곳에다가 다 함정파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223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 어딥니까?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 부족하고 집마다 창고가 있는 고구려 모습이죠. 1번 형사치수제 맞고 2번 책화가 나왔으니까 동의입니다. 답 2번. 3번에서 상가 고추가 대가들 있고 대가 밑에는 사자조의 선인. 사자조의 선인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답은 2번 찾았을 것 같은데 왜 4번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구려 3세기 왕에 대해서 안 했죠. 그쵸? 9급에서는 이렇게 복이 나온 거 말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름도 안 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동천왕이에요. 동천왕인데 여러분 동천왕 나중에 천자 들어간 또 다른 왕이 있죠. 미천왕. 미천왕의 업적 중에요. 여기 이렇게 할 때 요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서안평 지역을 공격해서 차지했습니다. 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천왕 시기 때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하고 서안평을 점령했기 때문에 중국과 이 안쪽에 남아있었던 낭낭 세력이 이제 아무래도 연락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낭낭을 공격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시도를 동천왕도 했었어요. 그 시도를. 그래서 이제 여기 서안평 지역을 공격을 하자. 여기에서 니네 뭐니? 이렇게 공격 들어온 겁니다. 위나라가 공격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반격을 받아서 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당하고 동천왕이 피난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일단 9급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 처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지방직이나 아니면 국가직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세기 중엽에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었다. 그게 동천왕이다. 2번 참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224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거죠.
맨 첫 번째로 상무적. 이걸 보고 이걸 고구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다 틀리는 거죠. 밑으로 가봤더니 도둑질한 자는 2배 배상했다. 그리고 유배 보냈죠. 백제입니다. 자, 먼저 1번. 간음죄를 범할 경우 남녀 모두가 아니라 여자만 처벌한다 그랬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바둑 좋아했고요. 중국 고전이나 역사책 읽는 거 한문 구사할 줄 알았고,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요. 국가직 7급이랑요. 아까 그게 기상직이었죠? 네. 2012년도에 요 지금 상무적인 거 두 가지 때문에 조금 멘붕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225번입니다. 세소고기의 거리가 먼 것은 1번. 유교 도덕이 사회 윤리로서 권장되고 있더라.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사군이충, 사친이효에서 충효라고 하는 건 유교와 관련된 개념이니까 맞고요. 2번에서 유교와 불교의 교류가 일치된다 라고 말했던 건 누구입니까? 해심의 유불일치설이에요. 이 해심이라고 하면 진울의 제자였죠. 고려 말이에요. 그건 아직은 아니고요. 답은 2번. 자, 226번 문제는 여기에서 유난히 지금 그 문제가 없어요. 저 뭐죠? 신분. 그러니까 귀족, 평민, 그 천민의 삶 자체를 구분하는 신분 문제가 없어서 제가 두 개를 넣어봤는데요. 자, 일단 지금 여기 가에 들어가는 건 노비잖아요. 그쵸? 노비. 자, 삼국시대 때는 주로 전쟁 때문에 발생했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데, 답 3번이에요. 네. 전 시대를 막론하고 노비, 그러니까 천민들 같은 경우는 자유가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증발당한다 부분이 틀렸죠. 3번이고, 이 무신집권기 때 신분해방운동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천민 중에서요. 만적입니다. 만적. 답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28번 골품제도 쪽 한번 가볼까요? 자, 요게요. 골품제도가 이제 인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연식이 오래된 만큼 우리도 좀 있고 이래서요. 그 문제를 섞어서 또 다른 내용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골품제도 1번. 관리의 복색은 골품에 따라 결정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관리의 복색은 기본으로 뭐랑 관련돼 있습니까? 관리의 관등이랑 관련돼 있어요.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진골이라서 다 자색 옷 입는 거 아니고요. 육두품 모두 비색 옷 입는 거 아니죠? 내가 그 안에서 몇 관등인지 그걸 가지고 입는 겁니다. 그러니 골품에 따라 결정된다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골품이 아니라 관등입니다. 관등인데 육두품 같은 게 절대 자색 관복을 못 입는다. 그게 함정이긴 하지만 관리의 복색 자체는 관등에 따라서, 관품에 따라서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이거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에서 5등급까지는 진골만 올라갈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앞서서도 언급했는데 이 6등급 같은 경우는 1에서 5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자리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다가 각부 장관에다가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쵸? 예. 그래서 집사부 최고 짱이었던 시중 6등급 못한다고요. 그리고 지방장관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총관, 도독 이렇게 불러주죠. 그쵸? 총관, 도독 누가 못한다고요? 6등급 못한다고요.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도지사는 6등급이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장관 6등급 할 수 있다는 부분 틀린 거고요. 1번, 3번이 답이고요. 일상생활까지 골품에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도 같은 골품들끼리. 그 다음 5번에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은 골품에 따라 결정되고 6번에서 이거 뭘 말해요? 특정한 신분에 하여 내부 승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6두품 안에서 중위제, 5두품 안에서 되셨어요. 그 다음 7번 이 골품제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족장 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품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냐면 골은 기본적으로 왕족인 거고요. 품자 들어가는 건 귀족이에요. 되셨어요? 이건 평민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3, 2, 1두품이 평민처럼 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골품제라고 하는 건 신라 전체 귀족, 평민, 천민 중에서 이 귀족들 안에서 다시 단계를 나눠준 게 골품제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을 신라사를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229번에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자, 공복의 색깔은 기본으로 뭐와 관련됐다? 관등과 관련됐습니다. 두 번째, 진골이 처음 받은 관등은 대하찬이 아니라 진골이 처음 받는 건 일단 맨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껏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3번에서 오두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자색, 그 밑에 있는 비색 못 입죠. 두 가지만 입을 수 있고 골품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관등에 한계가 있는 거 맞고. 오케이. 자, 230번 육두품 옳은 것은? 육두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중대와 하대 때 육두품의 입장 달라요. 중대 때는 왕과 손잡아서 왕의 개혁을 지원을 해준다면 하대 때는 왕도 아니고요. 진골도 아니에요. 호족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자, 그러니 1번 신라 중대는 왕의 정책 조언자. 빙고. 설총, 강수 생각해 주세요. 자, 2번에서 관등 승진 상한선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66, 66 되셨어요? 6등급 아창까지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 대나마가 나와 있는데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대나마 같은 경우는 10등급입니다. 대나마. 그러니까 이제 오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 3번에서 주로 중앙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 장관직을 담당한 것은 가장 위쪽이죠. 진골. 4번에서 진골 귀족과 함께 사회개혁 아니고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신라화. 자, 301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틀리셨다라고 하면 2번에서 신라 하대 도당 유학생에 활약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계두는 상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요. 설계두 같은 경우 그죠. 통일 전식의 사람인데 이 설계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당나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장보고 같은 경우는 하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지금 육두품과 상관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대 도당 유학생이 활약하면 이제 쓰리채, 최치원, 최승우, 최언이 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답은 결국 3번 되겠습니다. 설계두 같은 경우는 골품제의 한계를 견디지 못해서 아예 그냥 당나라 가서 장수가 돼버렸고 장보고 같은 경우는 능력이 뛰어났으나 골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왕비로 시집을 못 보냈죠. 결국 그러면서 진골단에서 제거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2번은 조금 쉬워요. 난이도가 좀 낮죠. 설계두. 자, 그리고 그 박스에 봤더니 정말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될 수 없다. 설계두는 육두품의 서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에서 왕권의 전자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3번 화랑세기를 저술했던 김대문이다. 진골이죠, 진골. 2번에서는 신라 하대 때 중앙정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호족인 거고 4번에서 고려 성종 때 대표적인 정치적 파트너가 누굽니까? 최승로. 최승로가 그 신라 육두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육두품 출신. 그래서 같이 고려로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233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신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법헌 때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골품제를 비롯해서 막 상대 등이 등장했던 것도 있던 시기니까 맞고 2번에서 경주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골품제 안에서도요 경위제라고 해서 17관등 안에 넣어주시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외위제라서 11관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이런 거 낼 줄 몰랐어요. 육두품은 어디까지 가고요? 아창까지 가고요. 오두품은 10등급 대나마까지 가는데 거기 뭐라 놨습니까? 대사까지라고 했죠. 이게 지금 경찰이에요. 또 경찰이 이런 식의 깐깐하고 눈 크게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다? 대나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 대사라고 나와 있는 건요. 12등급이 여기가 대사입니다. 12관등. 아찬, 대나마, 대사. 아찬, 대나마, 대사. 대사, 대나마, 아찬. 자, 234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관직에만 임용되어 라고 했는데 진골들은요. 스타트도 여긴 거예요. 그래서 능력껏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밑이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그림을 여기서만 그려야죠. 이렇게 중간이 다 빠져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 뭐뭐에만 틀렸고요.
2번 삼국통일 후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설총 강수 생각하면 되겠죠. 답이 2번.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요. 육두품이 중대 때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지금 이 문장만 5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번 신라 말 농민봉 항쟁을 주도하면서 지방 호족 세력을 성장하였다 그랬는데 농민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민들, 원종 애노 아니면 견훤궁예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과는 상관없고 4번에서 삼국통일 후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는 3에서부터 1두품입니다. 여기 없어요 지금.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볼수록 나오는 패턴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라는 자신감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대 문화 파트에서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